우리 집안 체멸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응급실이야. 지금 차량 사고 환자들 들어온다고 연락 왔어. 서연은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빠르게 복도를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한 지 10년이 넘은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했다. 파란 의료용 스크럽 가운이 그녀의 몸에 딱 맞게 채워져 있었고 포니테일로 묶은 검은 머리가 재빠르게 어깨 위에서 흔들렸다. 선배님, 자리 정리됐어요? 후배 간호사가 다가오며 물었다. 응, 침대 3개 준비해. 다중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대비해야 돼. 의사 호출도 빨리.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여유가 없었다. 응급실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작아도 크게 만드는 곳이었다. 한 명 한 명의 환자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내일을 결정짓는 그곳에서 그녀는 이미 10개의 손가락이 모자라 10개를 더 원할 정도로 바빴다. 사실 서연의 하루는 늘 이런 식이었다.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남편 하나 없이 혼자 집을 나서고 소방서 근처 단층 아파트에서 통근 셔틀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다. 그 루틴의 중심에는 아버지 한정우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퇴근 시간을 훨씬 넘긴 저녁 시간, 서연은 처음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쌓인 메시지들이 떴다. 대부분은 아버지 정우로부터였다. 저녁 뭐해? 반찬 준비됐어? 그 같은 단순한 문자들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서연아, 그 사람 집에서 오라고 했어. 중요한 일 있다고. 문체가 딱딱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한 톤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다. 지방 소도시의 밤은 빨리 찾아왔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서연은 콘크리트로 지은 낡은 주택가를 지나갔다. 여기는 수십 년 전 그녀가 태어난 곳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만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대도시인 서울의 그 사람 집에 가라고 한 것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아버지를 만났다. 한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다리는 없었다. 의족을 벗어놓은 상태였고 지팡이는 옆에 세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저녁 햇살이 그의 얼굴의 한쪽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빠, 뭔데? 서연이 다가가며 물었다. 서연아, 앉아. 정우의 목소리도 역시 차갑고 무거웠다. 서연은 아버지 옆 소파에 앉았다. 응급실에서의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채 새로운 긴장감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결혼 준비했지?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아빠. 그 남자 집안 사람들과 상견례를 하는 거다. 서울에서.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남자친구 민석이와의 관계는 순탄했다. 그는 대기업 계열 식품회사의 부장이었고 외모도 괜찮았으며 서연에게 자상했다. 하지만 직업과 겹치는 바쁜 일상 속에서 결혼이라는 개념은 항상 앞으로의 일이었지 내일이 아니었다. 상견례라니. 언제 결정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에 민석이가 내게 전화했어. 부모님들이 만나길 원한다고.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의했어. 정우는 앞을 바라봤다. 이제 그럴 시간 됐다고 생각해서.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낯선 자리에 가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의족을 한 아버지가 낯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아빠, 괜찮아요. 민석이 가족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연이 서둘러 말했다. 정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 거다. 내가 늘 너한테 해온 말 아니냐. 내 다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뭔데요? 서연이 물었다. 그냥 조심스러운 거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얄팍하니까.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베개를 안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도시의 낯선 상견례, 민석이의 가족들의 얼굴들, 그리고 아버지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모든 게 잘 될까? 아버지가 걱정하는 그 이유가 정말 기우일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일의 상견례는 이미 정해진 일처럼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서연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준비에만 집중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투로 대할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지워내지는 못했다. 세상은 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얄팍하니까. 서울 강남역에서 내려 택시에 올라탄 서연과 정우는 전통한 식당 입구에 도착했다. 식당의 이름은 사내진미였고 목재와 한지로 단장된 내부는 우아함과 격식을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이곳이 민석이 가족이 선택한 상견례 장소였다. 정우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의족을 착용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차분한 표정으로 식당 문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옆을 보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몸짓에는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 있었다. 민석이는 이미 식당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인사했고 정우에게도 공손하게 절을 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우의 몸 전체를 훑어내리는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민석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상우는 60대 중반의 체격 좋은 남자였고 어머니 장미숙은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을 옆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영의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정우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그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의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지팡이가 식탁 옆에 세워지는 모습, 정우가 몸을 비스듬히 조정하며 앉는 과정. 모든 동작이 몇 초의 시간을 요구했고 그 몇 초 동안 식탁의 온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장미숙의 눈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어머, 말씀 안 하셨으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상견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연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석이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었고 이상우는 아내의 말에 눈을 깜빡였다. 정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물을 들었다. 언제 가족들이 앉았는지 자신의 다리 상태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그의 눈동자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어머, 갑작스런 초대 감사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찾으려 했지만 테이블이 길었다. 그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상견례는 진행 중이고 무언가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달랬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산해진미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해산물 요리가 중심이었다. 식탁에는 침묵이 자리 잡았다. 말이 필요한 그 순간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이상훈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의 말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상황을 진행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한 아버지 되시니까 보험 사업 같은 거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우는 가만히 웃음을 흘렸다. 아, 그건 민석이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저는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에는 철도 구조대에서 일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이상훈의 반응은 담담했다. 그것으로 그 주제는 끝났다. 장미숙은 자신의 수프를 마시며 정우를 재빨리 훑어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가가 가득했다. 낡은 시계, 유행에 뒤떨어진 옷, 그리고 의족. 모든 것이 그녀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 보였다. 서연 딸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네요. 아이들 낳기엔 아직 시간이 있을까요? 장미숙이 갑자기 물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는 37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을 낳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겠네. 우리 민석이는 아이를 하나 정도는 원하거든요. 정우는 다시 일어났다. 아니, 신체적으로는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그 안에서 깜빡였다. 민석이는 어머니를 보며 약간의 항의를 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식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가 대상자들을 관찰하는 인터뷰 같았고 상견례라는 이름의 심사였다. 남쪽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집에는 뭐가 있으세요? 이상훈이 물었다. 작은 단층 주택입니다. 정우의 대답은 정확했다. 오, 그렇군요. 요즘 그런 집은 이상훈은 완문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장미숙이 대신 완성했다. 요즘 그런 집은 가치가 별로 없지요.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경기도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민석이 형도 좋은 조건이 많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 집안은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는 것. 정우는 더 이상 음식을 집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물잔을 들었다. 물을 마시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냉정함 뿐이었다. 서연은 그 냉정함을 알아봤다.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목소리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묵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식탁에 무거운 무게를 얹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식탁의 대화는 더욱 거칠어졌다. 장미숙은 이제 더 이상 애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다. 강남의 대저택, 해외여행의 이야기, 민석이의 회사에서의 성공과 그가 맡은 대형 프로젝트들. 모든 말 속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깔려 있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낫다. 정우는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조이고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손을 뻗어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할 치욕을 온전히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이. 아, 그리고요. 장미숙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다들 결혼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가문의 사람들과. 항상 신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우는 아내의 말에 약간 움찔했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묵인했다.
그래서 민석이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장미숙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이런 상황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완성되는 순간 식탁의 세계가 멈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우의 세계가 멈췄다. 정우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놨다. 그 동작은 마치 무언가를 매듭 짓는 의식 같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눈빛을 봤다. 거기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 없었다. 있는 것은 슬픔이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서연의 마음을 깊이 있게 찢어낸다. 아버지. 민석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자기 딸 시집 보내려면 신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지.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일으키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가 중요했다. 민석이 어머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사람의 가치가 다리의 개수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미숙의 얼굴에 약간의 당황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직설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았다. 좋은 결혼이란 건 신분이 아니라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내 딸은 정말 이 집안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다.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음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아버지. 서연이 일어나며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식탁을 떠나 가고 있었다. 정우는 식당의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망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 식탁을 떠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석이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였다. 슬픔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였다. 민석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제지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뭘 사과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서연은 그것으로 모든 말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떨어졌고 식당의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민석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확실했다. 식당 밖의 밤거리에서 서연은 아버지를 찾았다. 정우는 거리의 한 모서리에 서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그의 뒤편을 밝히고 있었다. 아빠. 서연이 다가갔다. 정우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다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서연은 아버지의 옆에 서 있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될 거라고. 내일 민석이에게 전화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딸을 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마워. 우리 딸.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에 서 있었다. 강남역의 불빛이 그들을 밝히고 있었고 도시의 소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그곳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는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우주였고 그 안에서 정우는 더 이상 의족을 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딸의 등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만 37년을 살아온 그 손은 이미 딸의 울음을 달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가장 단순한 동작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택시가 지방 소도시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침대에 누이고 자신도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서연은 민석이와의 2년 6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첫 키스, 영화관에서의 손잡기, 그리고 약혼 반지를 받던 날. 모든 것이 거짓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다. 그 생각을 하다가 서연은 결국 잠이 들었다. 그리고 밤 3시쯤 무언가 다른 소리로 깰 수밖에 없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는 팔을 펼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음료수와 과자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네, 이상훈 회장님이시죠? 한정우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차갑고 확정적인 것이 들어 있었다. 이전에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아,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정우가 다시 말했다. 15년 전 철도 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당신을 구했죠. 그때 제 다리를 잃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 은인이 저입니다. 서연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 아니었다. 정우가 하고 있는 것은 더 계산된 무언가였다. 그것은 마치 고대하고 있던 시간이 드디어 왔다는 신호 같았다. 네, 당신을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약속 한 가지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정우는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통화가 끝나고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는 서연을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차분함이었다. 아빠, 뭘 하고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정우가 대답했다. 그 집안이 너를 모욕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했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같은 방식으로 모욕할 건 아니야. 그럼 뭘 하려는 거예요? 복수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복수하는 방식이 문제지. 우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는 복수를 할 거야. 정우는 이때부터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것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기원전부터 준비된 어떤 계획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정우는 오래된 연락처 몇 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연락처들은 모두 응했다. 왜냐하면 정우는 단순한 은퇴한 철도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동해로지스의 회장이었다. 그는 15년 전 철도 사고에서 이상훈의 목숨을 구했을 때 이미 이 회사의 대주주였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은퇴하고 싶었고
딸을 조용히 지켜주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다. 정우는 자신의 비서들에게 전화를 했다. 이상훈 회사, 주요 거래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약 보류시켜 은행 신용 재검토도 요청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 지금 뭐 때문에인지는 말고 장애인 차별 관련해서만.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서연을 봤다. 그의 눈에는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정우가 말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야. 이상훈의 회사에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첫째 날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대형마트 체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당분간 거래를 보류하고 싶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다. 납품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고 분기별 매출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었다. 둘째 날 또 다른 거래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 이상 우리 가치관과 맞지 않는 업체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상우는 무엇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담당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과 기사들. 셋째 날 은행에서 신용을 재검토한다는 전화가 왔다. 당사의 상품 이미지와 맞지 않는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신용도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신용도 재검토는 곧 대출 조건의 변경을 의미했다. 그리고 대출 조건의 변경은 회사의 자금 흐름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상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런 일들은 많았다. 거래처가 바뀌는 것도, 은행 조건이 바뀌는 것도.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주요 유통거래처의 절반이 계약을 정지하거나 해지했다. 이상우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임원진과 부장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신발 끝을 보고 있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상훈이 소리를 질렀다. 마케팅 부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인터넷에 뭔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훈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다. 화면에는 상견례 영상이 떠 있었다. 고화질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명확했다. 서연의 아버지가 의족을 짚고 들어오는 장면, 장미숙이 생색을 내는 장면, 그리고 정우가 자리를 떠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장애인 사돈 모욕 사건 대기업 부장, 지체장애인 아버지 차별 부자 집안의 추악한 민낯. 제목들은 점점 더 선동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댓글들은 이상훈의 회사를 향한 불만으로 차오르고 있었다. 그 회사 제품 사 먹으면 안 된다. 불매운동을 시작하자. 장애인 차별하는 회사. 이상훈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회사 전체의 평판을 흔드는 일이었다. 민석이는 어디 있어? 이상훈이 물었다. 부장님은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대답했다. 이상훈은 소파에 앉아버렸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조직 내부의 신뢰, 외부의 신망, 그리고 가족의 결속. 무엇이 먼저 깨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게 한꺼번에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장미숙은 거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석상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가방들, 명품 옷들, 강남의 대저택 모두가 이제
그녀를 박박 긁어대는 무기가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파고 있었다. 사치스러운 삶, 자랑스러운 포스팅들,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다. 민석이는 호텔방에 누워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견례에서 어머니가 말한 것들은 사실 지독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집안들이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녹화되어 인터넷에 떠올라 수백만 명의 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이 누가 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누가 상견례를 녹화했는지,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지,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다. 마치 이 세상이 자동으로 정의를 집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한정우가 있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상견례 현장에 사람을 배치했고 그 사람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기기로 영상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종했다. 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상훈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그것은 떨어지고 있었다. 빠르게, 가파르게. 회장님, 언제까지 진행할까요? 자신의 비서가 물었다. 정우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정적이었다. 아직 아니다. 정우가 말했다. 그들이 진짜 깨달을 때까지. 서연은 집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미소. 그것이 모두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질문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우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아버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밤하늘이 지방 소도시 위에 펼쳐졌다. 모든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도시에서는, 어떤 집에서는 아직도 하루가 끝나지 않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균열이 확산되고 있었다. 상견례 영상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씨였다. 그리고 그 불씨가 떨어진 곳은 건조한 초원과도 같은 인터넷 공간이었다. 첫 번째 날 영상은 사회 관심 게시판에 올라왔다. 장애인 차별 사건 부자 집안의 추악한 민낯.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확정적으로. 두 번째 날 그것은 유명 커뮤니티로 퍼졌다. 세 번째 날 언론이 움직였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 몇 개였지만 점점 커졌다. 방송국들도 이 소식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차별 논란, 대기업 부장 가족 충격의 상견례 영상, 식품회사 경영진, 의족 착용 사돈 모욕, 여론 폭발. 뉴스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뉴스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져 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이 조직되었다. 해당 회사의 제품들이 온라인 마켓에서 사라졌다. 재고가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 슈퍼마켓의 진열대도 비워졌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상훈의 회사 이름은 이제 장애인 차별 회사로 인식되어 버렸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 하나의 프레임으로 그 회사를 보기로 결정했다. 중소거래처들도 이제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미 거래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관련될 이유가 없었다.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이 그들의 등을 밀었다.
저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상훈 회사의 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다. 이것은 붕괴였다. 이상훈은 회사 회의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손으로는 계산기를 짚고 있었고 머리로는 모든 가능성을 짜내고 있었다. 하지만 답은 하나씩 닫혀갔다. 현금 확보? 불가능했다. 대출? 은행들은 이미 재검토를 시작했다. 새로운 거래처? 그들은 아무도 손을 대주지 않았다. 누구나 이상훈 회사가 이미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미숙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에만 있었다. 창문에 커튼을 닫은 채로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느꼈다. 그것은 동정의 눈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혐오의 눈길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다는 눈길이었다. 명품 가방은 이제 필요가 없었다. 그것들은 모두 창고에 들어갔다. 명품 옷도 마찬가지였다. 그것들은 그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그녀를 고소하는 증거가 되었다. 민석이는 다른 곳에서 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의 현재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상견례 이후로 그는 어떤 프로젝트도 받지 못했다. 그는 사무실의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을 깊이 응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제지하지 못해서. 하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다. 인터넷의 여론은 계속 흘러갔다. 누군가는 이상훈의 과거를 파고 있었다. 그의 대학 시절, 그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의 부동산 거래. 모든 것이 검색되고 분석되고 판단되었다. 인터넷은 자동 법정이 되어버렸고 여론은 자동 판사가 되었다. 일상의 정상성이 완전히 깨졌다. 이상훈의 회사는 이제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회사였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더 이상 벗어나 갈 수 없어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알지 못했다. 누가 상견례를 녹화했는지,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지, 누가 이 여론을 조종했는지, 모든 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정의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뿌린 불씨가 언제 활활 타오를지, 그리고 언제 꺼질지를 정확하게 계산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통계, 그래프, 수치,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응급실의 일상은 정우의 복수만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무거웠다. 그녀는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이상훈 회사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그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복수감? 만족감? 아니면 다른 무언가? 밤 10시쯤 서연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정우의 답은 간단했다.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곧 끝날 거다. 그 말이 정우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막바지에 다다른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막바지는 정우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 이상훈은 한 달 동안 밤을 지새웠다. 계산기를 집은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느낄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회사의 계좌는 거의 바닥이 났다. 직원들에게 줄 급여도 위험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은행 대출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 이상우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중견식품회사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그는 단순한 중년 남자였다. 고통받는 중년 남자였다. 어느 날 아침 이상우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회사를 살리려면 대수술이 필요했다. 단순한 거래처 확보나 매출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이곳과 계약할 수 있다면 이상훈의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동해로지스는 국내 모든 주요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었다. 만약 동해로지스가 이상훈의 회사를 거래처로 인정한다면 다른 거래처들도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장의 신호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아직도 거래할 가치가 있다는 신호 말이다. 이상훈은 동해로지스의 회장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자신을 구한 은인을 만나러. 아직도 그 사람이 깨어 있기를 바라며 그는 정장을 입었다. 가장 좋은 정장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정장을 골랐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옷이었다. 자존심을 버린 옷, 비굴함이 스며든 옷. 아내 장미숙은 그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침실에만 있었다. 민석이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일을 알아보고 있었다. 이상훈의 회사는 이미 가족을 버렸고 가족도 회사를 버렸다. 이상훈은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강남역 근처의 동해로지스 빌딩이었다. 그곳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회장을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빌딩에 도착했을 때 이상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판사의 방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비서가 이상훈을 보았다.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목소리였다. 얼마 후 회장실의 문이 열렸다. 비서가 이상훈을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상훈은 천천히 회장실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이 한 번의 면접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다. 회장실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고층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그 풍경은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풍경 앞에 책상 뒤에는 한 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그 인물은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앉아 있었다. 의족을 한 남자였다. 이상훈의 몸이 얼어붙었다. 마치 추위 속에 갑자기 내던져진 것처럼. 그의 뇌는 무언가를 인식하려 했지만 그것이 인식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명확해졌다. 상견례 날 자신이 모욕했던 그 남자였다. 아, 이상훈 회장님이시군요. 들어오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상훈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경직되었다. 마치 그 순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앉으세요. 그 남자가 말했다. 이상훈은 의식적인 운동으로 다리를 움직였다. 마치 로봇이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하는 것처럼. 그는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다. 자기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남자가 말했다. 나는 한정우, 동해로지스 회장입니다. 이상훈의 입이 열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15년 전 철도 사고 현장에서 당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기억하시죠? 이상훈은 기억했다. 철도 사고, 자신이 빔 사이에 끼었던 그 사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자신 대신 그 빔에 짓눌린 사건. 그 누군가는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름을 한정우. 이상훈이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나입니다. 정우가 말했다. 당신을 구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당신을 모욕한 그 아버지가 나라는 것을. 이상훈은 마치 판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좌표가 모두 뒤바뀌었다. 자신이 상견례에서 만난 그 장애인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은인이 국내 최대 물류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 당신의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정우가 물었다. 이상훈은 고개를 떨궜다. 말할 힘이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의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은행에도 신용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영상도 내가 퍼뜨렸습니다. 이상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우가 계속했다. 당신은 모욕을 받았고 그 모욕은 이제 이 도시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아들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는 창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구했듯이 내가 당신을 다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너지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한 말 다 들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신분이 중요하다고, 체면이 중요하다고, 장애인 사도는 곤란하다고, 그런 말들이 내 딸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정우는 이상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있는 것은 슬픔이었다. 깊은 슬픔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말을 이었다. 복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길과 내가 누인지를 지키는 길. 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신호를 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이것은 동해로지스와의 계약서입니다. 정우가 서류를 내밀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이것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상훈은 서류를 받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첫째, 당신은 모든 일을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셋째, 이 계약금의 일부는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되어야 합니다. 정우는 다시 창 밖을 바라봤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차분함 속에는 권력이 있었다. 위협이 아닌 순수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은 이상훈을 완전히 압도했다. 정우는 이상훈을 회장실에 남겨두고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시간을 요구했고 그 시간은 이상훈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었다. 15년 전의 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우가 창 밖을 보며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이상훈은 침을 삼켰다. 그의 목이 메어 있었다. 당신은 그날을 기억할 겁니다. 정우가 말했다. 당신은 항상 그날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갈라놓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이상훈과 마주쳤다. 철도 사고. 열차가 한객차를 완전히 짓누르는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이 흙 속에서 나왔고 의료진과 소방관들이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철도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 밖을 바라봤다. 마치 그날의 풍경을 다시 보는 것처럼. 당신은 그때 빔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양쪽 발이 분쇄되고 있었어요. 피가 계속 흘렀고 당신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몸이 떨렸다. 그는 그날을 잊으려고 했다. 수십 년 동안 그날을 자신의 기억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써왔다. 구조팀은 빔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빔은 무거웠어요. 그리고 빔을 드는 도중에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밀어내지 않으면 당신도 당신 옆에 그 사람도 함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냈고 그리고 나는 그 빔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쪽 다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남겨졌어요. 이상훈은 눈을 감았다. 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로 나는 의족을 착용했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좋은 삶이었어요. 내 딸과 함께 조용히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나갔습니다. 정우가 다시 이상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날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불편한 기억을 지우기 쉽거든요. 하지만 나는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자신의 의족을 바라봤다. 그리고 최근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에서 나는 당신이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나를 단순한 장애인 아버지로 봤고 당신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분함만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책임지라고.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을 때 당신은 살아났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다음에 태어난 성공과 부를 자존심으로 착각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가리켰다. 이제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처럼 당신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상훈은 무릎을 꿇었다. 회장실의 카펫 위에서 한 명의 중년 남자가 완전히 무너졌다. 제가 은인을 모욕했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쩔쩔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무릎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릎 앞에서 정우는 무언가를 느꼈다. 자신이 복수하려고 했던 그 분노가 이제 연민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상훈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회장실의 조명은 그의 눈물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당신의 은혜를 잊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이상훈 옆에 앉았다. 그는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이상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세요, 이상훈 회장님. 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훈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붓고 있었다. 당신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우는 창 밖으로 손을 펼쳤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의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약한 건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 딸이 차별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우는 이상훈을 바라봤다. 당신의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동해로지스와의 계약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서,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우는 비서에게 신호를 했다. 비서가 계약서를 다시 가져왔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정우가 말했다. 이상훈은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서명했다. 자신의 회사를 살리는 대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표시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우가 말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아들도, 그리고 내 딸에게도. 이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정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해졌다. 좋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이 모든 일을 설명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상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는 회장실을 나갔다. 그리고 그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1년이 흘렀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공원에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다. 아빠, 그때 왜 참았어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순수한 웃음이었다. 내가 화내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서. 정우가 대답했다. 서연은 계속 휠체어를 밀었다. 아버지의 어깨는 햇살 속에서 평온해 보였다. 아빠는 내 인생 최고의 영웅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정우는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만났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정우와 서연은 소방관 유가족 지원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15년 전 철도 사고에서 자신의 다리를 잃게 했던 바로 그 일이 자신을 가르쳤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변했다. 매달 서연은 병원 일을 마치고 재단으로 향했고 정우는 회장직을 물려주고 재단의 일에만 집중했다. 동해로지스의 회장 자리는 이제 경영진에게 넘겨져 있었다. 이상훈은 공개 사과를 했다. 모든 매체를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회사는 다시 일어섰다. 동해로지스와의 계약은 그의 회사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훈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민석이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회사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해방이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웃었다. 아버지는 웃음을 흘렸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공원의 벚꽃은 모두 떨어졌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계절은 계속 바뀌었고 이 모든 이야기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다. 하지만 어떤 계절이 와도 정우와 서연은 함께였다. 휠체어를 미는 손과 그 손을 잡는 손,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인생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 정우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의족을 하고 있어도,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한 형태의 복수이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이라는 것을.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배신이 된다. 민석이는 상견례에서 침묵했다.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배신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침묵하지 않았다. 자신의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침묵하지는 않았다.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고 정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보다 품격에 있다. 정우는 이상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의 권력으로, 그의 연계로.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상훈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무너짐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형태의 힘이었다. 공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였다. 그리고 그 미래는 정우가 운영하는 재단에 의해 조금은 더 밝아질 것이었다. 세상은 아직도 얄팍했다. 신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외모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우와 서연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배워보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강한 일인지를. 휠체어는 계속 움직였다. 아버지는 그 위에서 평온했고 딸은 그것을 밀며 행복했다. 그리고 봄은 다시 왔을 것이었다. 다음 해의 봄, 그 다음 해의 봄, 그리고 그 다음의 봄들. 계절은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었다. 계절이 갈수록 더 따뜻해질 것이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햇살 속의 딸의 얼굴은 마치 천사 같았다. 그리고 정우는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리고 그 생각이 정우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